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는 말은 본 유튜브 채널인 바이블 인사이드 아웃에도 올려져 있는 프레이그 유니버시티의 그 데니스 프레이그의 말입니다. 이 말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을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과 비슷한 시기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규정이 있지만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철저히 신분상의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귀족의 눈과 평민의 눈은 차별이 있었고 동의 보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규정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인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동해 보복 규정이 개인의 자유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 개인의 자유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를 너무도 잘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조선시대 때는 과부가 되어도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백성은 누구든지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양반에 준하는 자제들만 서당에서 글을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양반들은 노비를 마음대로 린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교 근본주의는 거의 탈레반 수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 조선과 같은 대부분의 신분제 사회는 그것이 대대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철저히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이 일본과 합방된 후에 일제총독부가 시행한 맨 처음의 조치가 민법을 발효시킨 것이었는데요. 사실 개인의 자유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원림 재판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민법이 제정되고서야 비로소 양반이 평민이나 노비의 재산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 근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노비는 이제 노비의 신분이 아니라 양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또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동기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서구의 열강들이 아시아권의 통상을 요구할 때 제일 먼저 이 통상 규정뿐만 아니라 민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간의 거래가 일어날 때 어떤 분쟁이 일어나거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데 아시아권 나라들이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이 어떤 범죄자를 넘겨주려 하지 않고 자기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하면 당사국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범죄자를 자기 방식대로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서구 열강들이 제시한 민법은 대부분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민법이 없는 봉건제 나라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보복이나 보상이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들쭉날쭉했던 겁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요구에 따라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바로 이 민법을 도입했고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일본이 급속도로 국력이 강해지게 된 계기가 된 그 이면에는 이런 서구의 법치를 도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런 법치 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조선도 한일 합방 이후에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펴낸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일제 식민지 하에 여러 경제 지표들을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최근까지만 해도 이영훈 교수의 식민지 근대화 논리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반론을 폈는데 이런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설사 일제시대에 조선의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그것은 일제시대 이전의 구한 말의 경제 상황과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은 것을 가정한 1910년에서 1945년까지의 상황과 비교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이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은 상황은 가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영훈 교수의 일제시대의 그 조선의 비약적 근대화라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죠.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적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 말기에는 자생적 근대화의 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학이라든지 또 18,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상품 경제의 시작인 시장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현상, 그러니까 장마당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또 토지 매매 등의 소작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조선에도 공장제 수공업이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되고 있었다는 등의 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조선이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자생적으로 일제시대 때보다 더욱 비약적인 근대화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 기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었다는 논리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진중권 교수의 이런 주장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진중권 교수의 논리가 맞으려면 조선의 경제 상황이 18세기보다 19세기에 더 나아졌어야 합니다. 이런 점진적인 성장 동향이 보여야 식민지 기간이었던 20세기 초반의 경제 상황도 더 나아졌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디슨 프로젝트의 국가별 GDP 통계 자료를 보면 1870년의 조선의 경제적 상황은 경제 지표가 잡힌 전 세계 50여 개국 중에 최하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한말의 상황은 당시 선교사들의 증언이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이 조선시대 경제사를 전공한 이영훈 교수의 여러 실증적 자료에서 보는 바에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때이기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조선의 경제가 자생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했을 것이란 가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런 진중권 교수의 강변은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일종의 열등감,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으로 일찍 자본주의화된 일본으로부터 근대화를 이식받은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열등감의 표현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둘째로는 오늘날처럼 어떤 국가가 근대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장마당이 많아지고 공장이 많이 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생산물이 어느 신분에만 귀속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현상은 결코 근대화라고 할 수 없죠. 북한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진정한 근대화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그런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이 근대화되려면 신분제가 철폐되고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또 다른 나라와 동등한 자격으로 자유롭게 통상을 하는 그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법치국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은 구한말 대한제국으로 그 국가의 정체를 바꾸면서 입헌군주국이 아니라 전제군주제를 택함으로써 시대를 역행했습니다. 게다가 법치를 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이루어질 때 국가의 주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조선의 왕조의 그 사직은 보호를 받는다는 일종의 사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국 행위를 한 셈이죠. 그러나 만약 입헌 체제였다면 군주 개인이 마음대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군주제 형태의 1인 독재의 경우는 그 독재자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대가로 국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넘겨도 군주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조선의 합병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 조선이 이런 구한말의 퇴행적인 체제를 고수한 점을 생각하면 설사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장 근대화가 되었을 리는 만무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신분제가 고수된 상황에서 진정한 근대화가 된다는 것은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저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 시대의 열강들의 식민주의를 옹호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제국주의나 패권주의적인 야망은 명백히 역사적 오류이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단지 서구 자본주의가 국가 간의 통상에 적용한 국제적 질서와 규범들은 대부분 신분제가 존속했던 봉건적 체제의 나라들과 충돌했고 그 갈등에서 서구의 자본주의 논리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결국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보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대한민국과 개인 소유권의 자유가 없는 북한의 전제적 통치 하에서의 그 합작이라는 것이 벌써 불균형이 있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이 중국과의 통상이나 무역 거래에서 종종 마찰을 일으킵니다. 중국이 국제적 통상 규범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국의 정치적 입장으로 무단으로 행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중국이 국제적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서 공산주의 체제의 정치 권력이 계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작용한다면 어느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 통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서 7년간 사역을 한 경험으로 보면 이 캄보디아의 경우도 비록 지금은 자유민주국가이지만 여전히 오랜 동안 정권이 1인 독재 비슷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이 부패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뇌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가 캄보디아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나라는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는 이 국제 규범에 맞는 통상 법규가 통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무역 거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법적인 보장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각국의 무역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부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합당한 법치가 이루어져야지만 국가는 모든 면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근대 국가의 법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말하자면 어느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하는 그런 동해 보복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규범은 모든 인간은 평등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사상이고 이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위대한 개인의 자유의 헌장이 된 겁니다. 이처럼 신분제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이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과 결합되면서 서구가 일찍이 세계 열강으로 부상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규범의 출처는 다름 아닌 성경이고 이미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상이 실현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가 된 셈이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개인의 자유 개념이 희박하죠. 개인과 개인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개인주의로 생각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북한처럼 공동체적 민족의 운명에 역사적 희망을 갖고 있는 이상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땅에 발을 디디고 머리는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위 패션 좌파, 강남 좌파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을 외친 자유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라는 말에 그 연원이 있고요. 또 이것은 그의 저서인 독립정신에서 피력된 통상의 자유와 연결된 것인데 사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에 그 기원을 둔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